1시간 30분밖에 안 되는데 3번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다 해답이 안 나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해답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전상 한 분이 15분 이상 시간을 못 쓸 것 같아요. 그리고 토론자도 7분 이상 시간을 못 쓸 것 같고 그래도 시간이 좀 모자라요. 그러니까 저도 말을 최우선 줄여서 할 테니까 소개도 그때 자기 차례 오면 그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이제 발표 토론하겠는데 이 남북 관계라고 하는 큰 범주는 같은데 이 제목 4개가 다 같은 카테고리 안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각각 다른 거거든. 그래서 이건 범위도 아주 넓다고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먼저 발표할 분이 이종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이신데 북한의 진영화 전쟁 추진 가능성 검토. 다른 패널에서 뭐 초안전 뭐 이런 거 하는 패널이 있던데 뭐 비슷한 이야기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등등일 거예요. 북한은 또 그 초안전 뭐 중국 초안전보다 한 발짝 더 나가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면. 오케이,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네, 국방연구원 이중구입니다. 들리는 건가요? 네. 저는 그 북한의 진흥화 전쟁 추진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재작년에 1년 동안 해외 파견 마치고 연구원에 돌아왔더니 저 연구원에 그 사이에 또 AI 붐이 불어서 AI를 북한 연구에 활용하는 연구를 또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당시에는 이게 좀 연구가 좀 성립 안 되는 연구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잘 됐거든요.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동아시아 연구원 이사장 하시는 하영선 교수님께서 그런 것도 AI 문제에 관심 가지는 건 좋다 그러시면서 오히려 북한의 진흥화 전쟁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는 북한이 진흥화 전쟁을 어떻게 추진을 하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자료가 없어서 연구를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제가 그런 생각했던 거는 진흥화 전쟁이 뭔가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게 한 1년 반 정도 전인데 그 사이에 AI를 가지고 북한 정책 연구에 활용한 연구도 잘 마쳤고 이제 남은 이 국정착회 학예 패널에서 통일부 패널 한번 주제를 내라고 해서 하셔서 이참에 한번 북한의 진흥화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자 해서 쓰게 됐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내용을 좀 압축적으로 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사 혁신은 AI를 통한 군사 혁신은 미국이 앞서 나가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2014년에 미국이 3차 상세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고 3차 상세 전략이라고 하는 데서는 AI라든지 퀀텀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하는 미래의 첨단 기술로 중국과 군사력 격차를 넓히는 것을 미국이 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반대로 중국과 같은 미국의 경쟁국들도 미국의 3차 상세 전략을 다시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48페이지에 보면은 중국이 진흥화전이라고 하는 거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말하는 진흥화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미국이 말하는 그 인티그레이티드 디터런스 있잖아요. 그거를 사실 미국이 그 내용들을 개념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제시를 하고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알릴 필요도 없고 다만 자기들이 확실하게 우위가 굳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동맹국들에게는 좀 쉐어를 하면서 따라와라 하고 그래야지 또 동맹국들도 미국을 따라가니까 그런 기술적인 우위를 좀 이렇게 동맹 관계를 굳히는 데도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통합억제로 가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합억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자기식의 통합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진흥화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통합억제를 중국말로 잘 풀어 쓴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합억제라고 하는 거는 뭐 지상, 공중, 해상 영역에서의 여러 전쟁 영역 그리고 우주와 사이버 영역들을
그 서로 네트워킹을 짓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거는 지상에서 레이더와 뭐 무기를 연결짓는 이런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여러 시스템들을 연결해서 네트워크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즈 오브 시스템즈라고도 불리고, 이 시스템즈 오브 시스템을 연결하는데 엄청난 과부하가 걸립니다. 근데 이게 전통적인 첨단 과학기술로 안 됐었는데 AI가 등장하면서 이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영역을 통합해서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고 중국이 진흥화전인 것 같다,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국에서 진흥화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이 언제 등장했는지 등등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9페이지인데요. 2019년 7월에 국방백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진흥화 전쟁이 그 실마리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진흥화 전쟁이 등장했다는 아니고, 중국은 원래 정보화 전쟁하에서 국지 전쟁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 정보화 전쟁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은 미국이 걸프전에서 했던 것 같은 2차 상세 전략의 패러다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3차 상세 전략으로 통합억제로 가는데, 이 새로운 전쟁의 형태, 진흥화 전쟁이라고 하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건 알지만 앞 머리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중국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2019년 국방백서가 아울러서 진흥화 전쟁 준비를 가속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2022년도 20차 당대에 이르면, 이때는 시진핑이 그 사면임을 결정짓는 자인데,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중국이 진흥화 전쟁의 실마리가 드러난다,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진흥화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흥화 전쟁의 특성과 규칙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모습을 이미 드러내서 어떤 골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구까지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특성과 규칙을 이해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군사와 관련된 거니까 군사 이론을 만들고 군사교리를 바꿔야 되겠죠. 그런 것까지 연결시켜서 중국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전의 형태가 등장하고, 거기 맞춰서 중국군의 싸우는 방식도 바꿔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중국이 나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2022년에. 근데 중국이 특이한 거는, 미국은 통합억제라고 하는 거를 뭐 DoD 안팎의 통합, 뭐 동맹국 간의 통합, 뭐 방위산업과 동맹국 여러 체제 통합, 이렇게 좀 모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거기랑 싸워야 되고 자기들이 잘 파악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파악하고 있는 통합억제의 내용, 즉 진흥화 전쟁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예시를 하고 있는 게 2021년 해방 군보에 실린 한 기사인데, 51페이지 첫 번째 문단인데요. 진흥화 전쟁은 통제권의 변화, 승리 이론의 변화, 작전 형태의 변화, 전투 생성 기제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통제권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 영역을 가지고 이제 시스템즈 오브 시스템즈를 통합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영역만 잡아버리면 모든 영역이 다 다운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능 영역에서의 통제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통제권 차원에서 재집권이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얘기하고 있고요. 재집권은 이제 지능 영역을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승리 이론도 말씀드린 대로 이 지능 영역을 잡아버리면 다른 영역이 다 다운되기 때문에 그걸 잡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으로 가게 되고, 작전 형태도 점차 무인이 보조가 되고 인간이 주가 되는 형태, 무인이 주가 되고 인간이 보조가 되는 형태, 그리고 무인으로 다 되는 형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점차 이 진흥화의 발전에 따라 무인 작전이 표준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전투력 생성 기제라고 하는 것도 무인 체계가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면서 이 무인 전투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무인 장비의 자기 학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흥화 전쟁은 여러 이름에서 나오지만, 이 지능 영역에서의 통제권이 군사력을 결정하고 전쟁의 승리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철학의 바탕에 있습니다. 이 52페이지로 가세요.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추진하기 위해서 중국은 이제 민군 융합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과 같은 서방권에서는 빅테크들이 나와서 투자금이 많기 때문에 빅테크들을 거기서 모여서 그 AI 개발이라든지 로봇 개발이라든지 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정부가 보조를 하면서 이제 그 국가를 개발시키는 형태거든요. 우리나라 박정희 시대처럼. 그래서 국가가 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민간과 협력해서 AI를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민군 융합이라는 걸 하고 있고, 많은 펀드들을 이제 주가 돼가지고 조성을 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진흥화 전쟁에 대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되게 크고 미래전에 대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철학적인 전환까지 준비하고 있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할 능력이라든지 여력이라든지 여력도 없기 때문에 러시아의 관점은 좀 더 실용적인 프라그마티즘이라고 하잖아요. 그 실용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어떤 진흥화 전쟁은 뭐 통합 전쟁이고 합동 전쟁이라고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디스조인티드된 오퍼레이션이다. 그래서 비합동 전쟁, 비통합 전쟁이라고 보고 다만 각각의 필요한 영역, 뭐 사이버 전쟁이라든지 뭐 전자기 전쟁이라든지 하는 각각의 영역에서 AI가 필요하면 갖다 쓰는 형태로 진흥화 전쟁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 그 진흥화 전 부분을 많이 쓰고 있는 영역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5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53페이지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로는 전자기전 영역인데요. 이 진흥화 전쟁에서는 전자기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로봇과 뭐 위성 간이 주고받는 무선 주파수 이런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기 영역을 통제하면 미국의 총합 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전자기전 영역에서 AI를 쓰는데 전자기전 영역이 아주 복잡한 계산들을 AI를 통해서 빨리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당연히 무인 체계에서 쓰고 있고요. 무인 체계에서 AI를 응용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사이버전에서 정보전 수행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멀웨어를 악성 코드를 심었다고 할 때 이거를 작동자가 원거리에서 이거를 큐를 줘야지 이게 악성 코드가 작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I를 써서 스스로 작동하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중국과 러시아의 진흥화 전쟁 접근법을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같은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전쟁의 방법에서 AI를 가져다 쓰는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개 중에서 북한은 어떤 거를 선호하고 어떤 걸 자기들이 할 수가 있다고 볼까요? 중국은 진흥화전을 하고 있고 중국의 AI가 좀 더 거창한 건 알겠는데 북한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러시아적인 접근법을 좀 더 가깝게 해서 러시아적인 접근법에서 북한은 진흥화 전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선은 북한에서 진흥화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들어와서 54페이지입니다. 김정은이 들어와서 신년사라든지 이런 데서 경량화, 무인화, 진흥화, 정밀화 등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진흥화라든지 무인화와 같은 이런 진흥화 전쟁 요소가 강조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북한이 빨랐다고 할 수 있어요. 지도자가 젊고 어리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빠르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장 장비의 진흥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담론은 계속은 되는데 이제 북한이 중국의 진흥화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였느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54페이지 마지막 문단때쯤에 보면은 북한도 가까이서 지금 중국의 진흥화 전쟁 논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22차 공산당 대회에서 발표된 시진핑 주석의 보고문을 한 면에 걸쳐서 거의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분의 5가 시진핑 주석의 원문이라면 한 5분의 3 정도로 줄여서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를 보면은 2022년 당대회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진흥화 전쟁의 특성과 법칙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진흥화 전쟁이라고 하는 워딩을 분명히 썼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진흥화 전쟁이라고 하는 워딩을 빼요. 그래서 그냥 뭐 군사 이론을 현대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북한 입장에서는 이 진흥화 전쟁이라고 하는 건 너무 철학적이고 근본적이고 돈이 많이 드는 그리고 미래전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긴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의 전쟁을 값싼 저비용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55페이지로 보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중국의 진흥화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빼고 북한은 그냥 무인 작전 역량의 발전을 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 중국 시진핑 주석의 보고문에서 원문을 가져와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되게 레디컬하게 보기보다는 프로그매틱하게 러시아적인 접근법으로 보여주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고요. 북한에서도 인공지능을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개발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민군 융합이라고 하기에는 민이 없기 때문에 거의 관주도로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6페이지로 와서 북한의 진흥화 무기 개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도 러시아처럼 AI를 당장 작전적인 소유가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쓰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건데요. 그런 점에서 북한이 진흥화 무기를 개발했다라고 강조해온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으로 주목되는 건 첫 번째는 무인 침투정 등의 해군 분야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진흥화 무기를 개발했다라고 말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2013년, 16년 이런 시기까지 이어졌는데 최근에는 북한에서 진흥화 무기라는 말이 많이 안 쓰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주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분야가 핵 분야이기 때문에 핵 분야에서는 AI를 도입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용납되지도 않고 왜냐하면 핵에 있어서는 사용 요건의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흥화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북한으로서도 유리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핵 어뢰라든지 그리고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인화 핵 어뢰라든지 이런 무인화 체계까지 핵무기 분야에 도입한 걸 봤을 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AI 지능화 무기를 개발했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무기의 종류는 또 다른 것은 대한미사일입니다. 대한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표적을 정확하게 추적해서 공격해야 되는데 이 표적 그 추적 기능에 인공지능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도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러시아의 그 KH-35 지대함 미사일을 도입해서 북한이 자기식의 그 금성 삼형 을 개발했는데 이 KH-35에 이미 표적을 잡는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쓰였기 때문에 그런 걸 역설계하면서 자기식의 지대함 미사일을 개발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좀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8페이지로 와서 무인화 부분이 좀 강조된 무기로는 무인 정찰기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북한이 새별 사형이라든지 새별 구형 같이 미국의 무인기 최첨단 무인기를 모방한 것 같은 그런 모델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현재 작전 영역에서 전통적인 무기로는 성능이 너무 모자란 부분을 개량을 할 때 AI가 도입되면은 가져다 쓰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59페이지입니다. 결국에는 59페이지 세 번째 문단인데요. 결국에는 북한은 러시아처럼 북한의 전쟁 방식에 도움되는 범위에서 한국군에 대한 재래식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AI를 무기 개발에 응용한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때는 러시아와 유사한데 다만 러시아는 자기의 작전 방식에 AI를 가져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북한도 북한 자신의 작전 방식에 AI를 가져다 쓰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전쟁 방식이 기본적으로 대량 타격 그리고 전후방 침투를 통한 배합전, 미군 차단을 위한 위협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한다고 할 때 이러한 작전은 실제 추진하기 위해 부족했던 능력에 인공지능 및 로봇 등의 첨단 기술을 도입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침투하기 위한 무인 침투정이나 한국의 후방 항구를 어리는 핵 어뢰 등이 그러한 무기의 예라고 볼 수가 있다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이제 AI까지 왔으니까 이 AI가 적용이 되면 이제 각 나라 간에 이제 지능화 무기 개발 시합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복잡해지지.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말 많이 쓰잖아요. 복합, 통합, 또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복합이니 통합이니 뭐. 그래서 그런 현상이 위협 쪽에서도 나타나고 대응 쪽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 두 번째는 남북한 상속제도인데 저출생 문제 이런 거 탑이슈기는 해요 요새. 그래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한번 관심 가지고 봅시다. 나정원 서울 평양누서 나정원 선생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평양뉴스 나정원입니다. 연구의 원 제목 자체는 한반도 상속제도와 저출산 고착화에 관한 소고라고 이제 제목을 지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술 회의에 좀 참석을 하다 보니까 좀 제목을 좀 더 이제 그 학술적인 내용으로 좀 바꾸다 보니까 좀 제목이 변경이 좀 있었고요. 저는 이제 그 학위 논문 자체를 소유권으로 썼기 때문에 소유권의 이전, 재산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행동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 제도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이제 접근으로 논문을 써봤고요. 사실 이제 아직 수정해야 되는 이제 졸고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게 평가를 해주시고 또 한국국제정치학회와 또 통일부에서 재원을 대주셔서 이 자리에서 제가 또 발제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논문은 오늘날의 저출산 정책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주장의 논리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2024년 현재 한반도 최대 이슈는 저출생 내진 저출산에 대한 시급한 사회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천문학적 수준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지금 정체되어 있거나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는데요.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만약에 출산율이 향상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지속 가능하게 막대한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우리가 상속 제도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상속에 관한 제도는 인류 역사와 함께했고 그리고 또 부모 자녀 간의 상속은 관습법적 그리고 실질법적 당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수의 개인들에게 있어서 상속은 최대 인생에서 있어서 최대의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모는 잠재적인 피상속인이 되고 자녀는 잠재적인 상속인으로 됩니다. 다만 모든 자녀가 동일한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자녀는 잠재적인 피상속인인 부모가 잠재적인 상속인에 대한 배분의 권리, 유언이나 유증을 통해서 분배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됩니다. 즉 부모는 부모가 가진 상속 재산이 자녀에게 미래 어떤 불특정 시점에서 잠재성을 자극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행동도 촉진하게 됩니다. 역사적 상속 기준에서 보면 유언 절대주의와 반유언주의가 맞서고 있지만 대체로 혈연설과 가산에 관한 가족 공유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69페이지 보시면 이제 조선시대 상속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선시대 상속제도는 과거지향적인 상속제도였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상에게 예를 갖춰서 제사를 봉행하는 봉사행위 이것은 상속에 영향을 주었고 또 조선 전기에는 윤회봉사에 따른 균분 상속을 그리고 17세기 중반 이후 조선 후기에는 적장자 당독 봉사에 따른 적장자 우대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모든 집안의 계우자가 적장자는 아니었고 계우자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곧 가문으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오는 재산에 관한 잠재적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제 그 조선 시대 잠깐만요. 72페이지에 보면 과거지향적 상속 제도 하에서의 소유 잠재성 발현인데요. 한편 조선 시대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노동집약적인 사회와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다수의 자녀를 두는 것은 다수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서 가산의 증대 또한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즉 출산으로 인한 자녀 수의 증가는 재산의 증대라는 유인으로도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날 출산율 감소 추세는 출산은 가산의 감소 또는 개인 자산의 감소라는 인식 및 개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현재 세대에게 있어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동시에 남북한은 1958년 민법 제정으로 현재 지향적인 상속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속의 전제가 상속인의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잠재적 1순위 상속인에게 자원이 집중되고 있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남북의 상속 제도는 현재 세대 1순위 상속인에 대한 균분 상속 및 실질적 균분 상속의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북한 전 지역에서 조상에게 예를 갖춰 제사를 봉행하는 봉사행위는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제사의 과정에는 적지 않은 비용, 자원이 들어가지만 더 이상 그 자원이나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 거기에 대한 우대 상속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지향적 상속제도 하에서는 과거 세대에 분산되었던 자원이 현재 세대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경제 발전이라는 과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북한 상속제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북한에서 가정 재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북한에서 가정 성원이 공동으로 번 재산을 가정 재산으로 두고 가정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 대상으로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1순위 자녀 간 규문 상속 그리고 부양 의무 규정 등에 따른 기여분 내용은 현재 세대의 자원 집중으로 발전의 효율적 제도로서 정착하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지향적 상속제도 하에서 근대 이후 개인주의 성향이 보다 강한 현재 세대에게 자원을 집중시키고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개개인들의 출산 기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현재 제도가 현재 세대에게 자원을 집중시켜서 최고의 학벌과 능력을 가진 개개인들의 무양 경쟁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경제 발전을 이끌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향적 상속 제도 하에서 현재 세대에게 집중된 자원이 미래 세대 출생의 유인으로 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상속제도 하에서는 조선의 상속제도가 조상에 대한 봉사, 즉 제사를 주관하는 존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지분이 결정되었으며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개개인들의 소유에 관한 잠재성을 자극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향적 상속제도 하에서 다수의 개개인들은 제사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이는 과거 세대로의 자원의 분산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상속제도의 골자는 미래 세대의 출생 행위에 현재 세대에 집중된 자원을 분산시키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의 출산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우대 상속으로 보상받도록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즉 미래지향적 상속제도는 미래 세대, 즉 자녀를 얻은 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시각에서 손자녀를 얻은 자녀에게 우대 상속이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남북한 상속제도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개정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페이지 88페이지를 보시면 남북한 상속제도 개정안을 잠깐 제가 적어 보았는데요. 남한과 북한의 그 민법, 남한의 같은 경우는 민법이고 북한은 상속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상속 규정이 나오는데 기여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남북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대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부양 또는 재산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에 있어서 피상속인을 어떻게 부양을 하느냐, 효를 실천하느냐 또는 재산 증가에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우대 상속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좀 미래지향적 상속으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상속인이 자녀 출산 남한 민법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녀 출산 등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문 지역 국가의 유지와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 경우 우대 상속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도 큰 아웃라인을 설정하는 데 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이렇게 안을 적어봤고요. 북한의 역시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의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출생이나 출산에 대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그 제신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논문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시간 때우느라고. 그런데 제목에 나와 있는 상속제도가 남북한에 있어서 저출산하고 어떤 인과적 관계가 있는지 하는 거는 또 나중에 또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미디어, 뉴미디어 콘텐츠하고 대외 선전 전략의 변화, 하성희 동국대 교수께서 발표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맡은 동국대학교 하승희입니다. 저는 북한의 뉴미디어 콘텐츠와 대선전 전략 변화라는 주제로 글을 준비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SNS나 뉴미디어 유튜브에서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가 유튜브 등의 이제 다양한 뉴미디어로 연동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공식 매체로 시작이 되긴 했는데요. 아까는 비공식적인 매체로 우리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이제 만든 계정이 아닌 좀 뭔가 간접적인 형태로서의 새로운 선전 전략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을 하긴 했지만 뭐 이전부터도 다양한 SNS를 통해서 활용을 했지만 2019년에 북한 주민이 평양을 소개하는 그런 유튜브 브이로그로 시작이 됩니다. 이런 방식의 새로운 선전 전략의 등장부터 현재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어떤 특성이 있었고 또 변화의 추동 요인과 이 변화 방향성을 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우선은 북한은 그 이원화 전략으로 북한 내 그 대내와 대외로 나누어서 인트라넷과 그리고 인터넷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통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또 인터넷의 양가성을 띈 매체이자 또 경제발전 수단인 동시에 또 정치 이데올로기를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북한 당국 입장에서도 그 이데올로기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임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망을 이제 직접적으로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정책을 비슷하게 제한적으로 좀 펼치고 있는데요. 결국은 뉴미디어의 효과성을 인지해서 북한 당국은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고 트렌드에 따라서 활용을 이제 변화를 시키면서 활용을 하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북한 뉴미디어 콘텐츠 특성을 말씀드릴 텐데요. 표 1과 같은 경우는 북한 대외 선전 매체 뭐 이전에 지금은 삭제됐습니다만 우리민족길이나 조선의 오늘과 같은 이런 대외 선전 매체가 다양한 뉴미디어 플랫폼상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결 계정 목록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북한 당국이 만든 그런 공식적인 채널이다라고는 이제 확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 영상 기반으로 나타났던 유튜브와 같은 경우에는 북한 당국이 만든 것이다, 개입이 되었다라고 추정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확정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계정이 이제 결국은 이런 뉴미디어상 인터넷상 안에서는 특정을 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북한 당국이 만든 거라고 특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점을 들어서 결국은 이제 제가 이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것들 중에 그나마 북한 당국이 개입한 것이다라고 본 채널들이 표 2와 같습니다. 북한 당국 계정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브이로그인데요. 북한 주민은 일단은 그 유튜브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인터넷에 일단 접근을 하기가 어려운데 유튜브를 개인 계정으로 소유를 하면서 북한의 이런 일상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콘텐츠로 이제 송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북한 당국이 개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봐서 결국은 북한 당국으로 개정되는 추정은 유튜브 브이로그의 형식을 갖춘 그런 이제 계정으로 좀 한정을 했습니다. 표 3과 같이 이제 98쪽에 보시면 유튜브 내에 다양한 그 브이로그 채널에서 북한 유튜버들이 출연을 했고요. 결국은 이제 국가별 미디어 정책을 고려해서 이런 현지화 전략을 펴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유튜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브이로그 같은 내용들도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애플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어 접근을 막아서 자국의 플랫폼으로 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국 자국의 플랫폼 동영상 플랫폼, 그러니까 유튜브가 아닌 중국식의 동영상 플랫폼에 같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이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막만 바꿔서요. 결국은 중국의 현지화 전략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정부와 같은 경우도 중국과 같은 이제 전면적인 통제 시스템 방식은 아니지만 선별적으로 차단 조치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좀 대중적으로 활용이 되는 다양한 뉴미디어 그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이런 콘텐츠들이 북한의 브이로그 채널이라던가 다양한 그런 콘텐츠들이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대외 선전 전략 변화의 추동 요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 지도자의 선전 전략 변화 요구인데요. 2019년에 제2차 전국 당 초급 선전 일꾼 대회라던가 22년, 24년에 열렸던 선전 부문 일꾼 강습회, 여기서 그동안의 선전 선동의 형식이 형식적이다. 이전에는 그런 형식주의고 현실 도피, 민심 외면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그동안의 선전 선동 활동에 대한 그 형식주의를 극복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참신한 전개를 할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 이후에 다양한 그 뉴미디어 상에서의 그 콘텐츠 변화들이 일어났고요. 다음은 대외 관광 재개 시도입니다. 김정식이 일단 2019년에 브이로그가 처음 등장했던 그 시기에 인민대중 제일주의 강조에 따라서 다양한 그 관련 그 시설들이 또 건설이 되기 시작했고 이 부분이 관광과도 연계된 부분들이 있는데 대외 관광을 염두에 둔 다양한 시설들을 또 같이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또 2019년에는 베트남에서 개최한 그런 관광 박람회에 북한이 참여를 하면서 협약을 통해서 직항 운항으로 바꾸는 등 다양한 이렇게 좀 뭔가 여행 관광 상품 개발이라던가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계획들을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 그 이후에 일단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국경 폐쇄를 선택하면서 관광 사업은 중단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다양한 콘텐츠의 선전 전략, 그 콘텐츠 내용들이 또 이제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는 플랫폼사의 계정 삭제 조치인데요. 그 구글 측에서 계정 삭제 조치를 합니다. 이제 그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 계정 삭제 조치 이후에 네덜란드 위치 정보가 이제 나오는데 유튜브 한 계정에서의 위치 정보가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다양한 이런 뭔가 이런 내용들을 좀 피해가기 위한 삭제 조치를 피해가기 위한 전략들이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그 대외 선전 전략 변화가 어떻게 이제 어떠한 방향성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처음에 2019년부터는 이제 대외 관광 사업 준비를 그 일환으로서 이게 콘텐츠가 만들어졌다면 이후에는 팬데믹 이후에 그 국경을 봉쇄를 하면서 관광 사업은 중단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내부 동향의 간접 보고 경로로서 이 콘텐츠를 플랫폼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관광 사업이 어려워지자 그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재개될 다양한 관광 사업과 연계해서 홍보 수단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유엔에서 제기되는 그 다양한 북한 인권 취약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관련 콘텐츠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연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시도인데요. 말 그대로 콘텐츠 안에서의 사상성 배제,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노골적인 그런 사상성을 강조를 했다면 뭐 이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변동 추진 그 변화의 추동 요인에 따라서 북한 지도자 선전 전략 변화의 요구라던가 뭐 대외 관광 재개 시도라던가 플랫폼사 계정 삭제 조치 이후에 사상성이 콘텐츠에서 이제 배제되는 그런 부분들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인위적인 연출을 최소화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요. 다음으로는 발화 주체의 다변화인데요. 이전까지는 북한 주민이 등장을 했다면 이제는 외국인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이 등장을 하면서까지도 뭔가 이제 북한의 이것은 기획된 콘텐츠이다, 연출된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 비난을 받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도 이제 받으면서도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발화 주체가 또 다양한 그 외국인으로 이전부터 또 있었던 사실이 있었던 그런 콘텐츠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확장되는 부분들도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뉴미디어 플랫폼의 융합과 확장인데요. 결국은 그 이 유튜브의 콘텐츠, 브이로그라던가 다양한 콘텐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OTT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내에 시완이 TV라는 이런 OTT 채널과 연동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는 조선중앙TV와 라디오 방송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뉴미디어 플랫폼 진화로 이런 플랫폼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대외 북한 내부 방송을 송출하는 경로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네. 결국은 이러한 그 선전 전략의 변화의 요인과 뭐 특성과 다양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는 이제 접속을 차단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회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에서는 해외에서는 다시 이 콘텐츠를 접근이 가능한 하고요. 그리고 또 현재로서는 북한의 대선전 매체가 다 삭제가 됐지만 이후에 얼만큼 더 이제 북한은 뉴미디어를 더 활용을 했으면 했지 후퇴를 하진 않을 거고,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주목을 해야 될 텐데요. 북한 당국 개입으로 추정되는 이런 계정들이 결국 국내 차단 정책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듯이 계속해서 콘텐츠를 또 생성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내 북한 관련 계정 차단 정책이 실효성이 무색해지고 있는데, 그 유튜브를 비롯한 대부분의 뉴미디어 플랫폼사들이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사의 협조를 얻지 못한 이상은 국내법을 적용을 하기도 어려운 구조이고요. 북한 당국이 외부 세계와의 이런 일방적인 소통의 창구로서 이 뉴미디어를 선택하는 양상은 앞으로도 이제 또 고도화되고 파편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특성상 북한 계정을 특정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또 국내 대응책과 함께 이런 콘텐츠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리터러시 측면에서의 논의가 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북한의 미디어 선전 선동 이런 게 좀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지적되고 있어요. 이게 일시적인 변화인지 북한 정치의 어떤 변화를 반영하는 건지 그것도 조금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인데, 박민주 여여대께서 북한 주민의 기술적 실천, 기술 면에 있어서 남북한 관계 이거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민중 기술사 같은 것에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어떻게 일상에서 무너진 인프라를 대신해서 그 자기들의 지식과 실천을 통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저의 연구 주제인데요. 제가 한국연구재단에서 펀드를 받아서 상수도, 전력, 그다음에 보건의료, 교통,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연구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도 만나고 북한의 원전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남북 관계가 이제 대외적으로 경색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좀 지속적인 남북 관계 구축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좀 고민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비인간의 행위성, 그리고 이제 좀 세계를 인간 중심적 시선에서 비인간까지 함께 포괄하는 시선으로 넓혀보는 이런 최근의 어떤 ANT적 경향들이 우리 남북 관계에도 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그런 질문을 갖고 시도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포스트 코로나도 그렇지만 국제 정치에서도 이제 비인간 행위자를 굉장히 중요한 주체로 많이 이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도 전통 안보에서 신안보로 이렇게 패러다임 그 시프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남북 관계도 좀 그런 관점에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을 도출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저의 글은 좀 아이디에이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사실 북한이 이제 최근에 그 여러 가지 3대 악법 같은 것들을 제정을 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남조선 컨텐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단속을 하는데, 사실 그걸 역으로 읽어보면 그게 너무나 편만해서 괴롭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련 말기에 그 민중들이 거칠게 봉기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외부로부터의 어떤 문화적인 것들, 소프트 파워 이런 것들을 잘 일상으로 흡수하면서 그 알렉세이 유르착의 글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이게 그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들을 보면서 이제 북한과 이제 우리의 남북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 당국이 지금처럼 냉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한반도의 주체로서 좀 주인의식을 갖고 비인간의 측면까지 좀 그 관점을 확대해 본다면 좀 더 그 다양한 전략들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ANT와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좀 이 논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은 그 글에 또 자세히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개념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북한 당국 혹은 정책이라는 어떤 그런 그 주체 행위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들의 어떤 하나의 요소가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북은 하천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공기로도 연결되어 있고 이제는 시장을 통해서 한국의 많은 것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북한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나 중국을 경유해서 여러 가지 비인간적인 것들이 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더 촘촘하게 연계가 되어 있다는 그런 이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뭐 두 가지를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가 ICT고 두 번째가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ICT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가 많이 돼 있지만 그 그림 1에 보시면 이제 이게 제가 그 ANT 이제 그림의 형태로 이제 이것을 간단하게 나타낸 건데요. 사실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자기들의 일상에서 이 한국 콘텐츠를 보는 것이 굉장히 편만해져 있고 이 한국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전기를 이렇게 끌어당기기 위해서 노트북 같은 것을 개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노트텔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되게 작은 소형 TV입니다. 그래서 문서 작업 같은 것을 크게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한국 영화 한두 편 정도는 보고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욕망 같은 것들이 이들 안에서 전력을 이렇게 수급하는 방법이나 영상을 보는 방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뭐 북한의 주민 통제나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이들이 오랜 기간 북한 당국의 통제와 검열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기술적인 리터러시가 같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북한 당국의 검열이나 통제가 이 주민들을 더 기민하게 더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기만하는 정도로 이 통제와 검열을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도가 그려진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여기에 개입하게 되는 게 USB라던가 SD 카드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기술의 발달, 이런 물질의 발달들이 더 이상 북한 당국이 통제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특히 젊은 층의 이 미디어 리터러시 혹은 기술 리터러시를 굉장히 증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뭐 최근에 뭐 엄청나게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저희 2018년에 공연 갔을 때도 김정은이 그 최진희한테 노래 불러달라 그러고 나중에 막 그 웃음을 참지 못했던 이제 그런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층층으로 많은 계층에서 이 한국 콘텐츠들을 익숙하게 보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주민의 욕망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그 북한과 장사하는 대방들이라던가 혹은 그 어떤 기술의 물질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북한 당국이 통제한다고 잡히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염병인데요. 전염병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북한의 그 보건의료 네트워크 자체가 다 붕괴가 됐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공적인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나 전염병 같은 경우는 우리 코로나에서도 겪었지만 병의원이 잘 돼 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몸의 건강 상태, 그다음에 이제 물을 쓰고 화장실이 잘 이렇게 하수도가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의식주 전반의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근데 북한은 이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퍼지기 쉬운 환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이걸 극복하려다 보니까 가장 많은 그 흔한 질환이 이제 티푸스 계열의 이제 설사를 하는 이질이나 이런 것들인데 약이 없고 병원을 믿지 않다 보니까 주로 이제 아편 같은 것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정신적인 즐거움 이런 거보다는 당장 너무 아프고 실제로 아편에 설사를 먹게 하는 기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어떤 허용량보다는 좀 더 많이 이제 이것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마약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한국으로 넘어오시면서 북한에서 드시던 정통편이라는 아편이 들어간 약물들을 중국을 통해서 수입해서
상당히 많이 복용을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그런 무허가 수입 약품이 정통평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뭐 DHL이나 사실은 뭐 국제 우편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무허가 약품들이 넘어오고 있는데 북한 이탈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실천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사실은 뭐 최근에 뭐 북한 이탈 주민의 그 마약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만나봤을 때는 마약 범죄도 마약 범죄지만 이 주민분들이 갖고 계시는 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어떤 그 교정이 되지 않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몸 안에 있는 그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변주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뿐만 아니라 또 사실은 우리가 뭐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바이러스가 북한을 통해서 올 때 변이가 많이 돼서 오거나 이제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전염병이 들어가도 이것을 그 이겨낼 만한 회복 탄력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리한테 넘어오면 피해가 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 ASF라고 줄여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백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이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동유럽에서 시작돼서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 그다음에 북한을 거쳐서 이제 우리한테 넘어온 건데 북한에서는 거의 돼지가 몰살을 했습니다. 이제 키우던 것들이 몰살을 하고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는데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 번 넘어오면 잠시 가라앉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그 뭐 물이나 뭐 이렇게 이동, 뭐 자연의 이동을 통해서 그냥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수의 방역적으로도 동물에게 어떤 쓸 수 있는 약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돼지라는 것이 굉장히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돼지를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방식대로 돼지가 열이 나네 그럼 이렇게 귀를 잘라서 피를 낸다든지 이런 민속 지식으로 대처를 하면서 변이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더 확산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북한이 알려주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일어났는지 사실은 좀 알기가 어렵고 대응할 수 있는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그런 민속적인 실천이 그들의 나름에선 최선이지만 사실 우리로 봤을 때는 우리의 피해를 더 이렇게 증식시킬 수 있는 그 이제 그런 조건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단순히 이게 이제 그 당국 대 당국의 어떤 혹은 인적 교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놓고 있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뭐 남북 관계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라던가 어떤 신흥 안보의 관점에서도 이것은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패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저의 주장 같은 결론이긴 하지만 이제 그림 5에 보시면 제가 이제 남북한 간에 특히 이제 뭐 북한 주민과 이제 우리 한국 간에 이제 비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류를 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나타냈는데 사실은 뭐 봤을 때 우리에게 좋은 패는 ICT 혹은 한국의 컨텐츠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경계해서 봐야 될 이제 조금 불리한 패는 이제 전염병 같은 것들이 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ICT나 이제 우리의 컨텐츠 같은 거는 우리가 좀 아예 작정을 하고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북한 내부로 계속해서 들어가서 소프트한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그 컨텐츠라든지 혹은 들어가는 어떤 기기들 그다음에 전력을 수급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도 사실 우리가 충분히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좀 시장에 관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전염병과 관련된 것인데요. 사실은 뭐 북한이 소통에 불응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그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북중 국경에 이제 어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떤 약품이 들어가는 추이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정도를 충분히 감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그 뭐 휴민트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그리고 우리가 그 북한과의 그 국경의 이제 수역이라든가 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환경적인 관측을 하면서 좀 이런 그 이벤트들을 사전에 좀 더 기민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혹은 마약이라든지 이제 약물의 부작용 같은 것들 그다음에 바이러스의 변이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관찰을 하기 위해서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이 갖고 있는 증언이라든지 이분들의 어떤 그런 생화학적 정보를 좀 수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좀 뭐 지역별 시계열별 그러니까 탈북 시계열별 생년 시계열별 그다음에 바이러스나 세균 알았던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코호트를 실시를 해서 우리가 좀 북한의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의 상황 그다음에 좀 변이되는 변종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좀 더 파악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 당국 자체의 태도는 상당히 많이 돌변하지만 전염병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ICT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훨씬 북한 당국보다 일관된 측면을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정도로는 정보를 입수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인간 중심의 시선에서 조금 더 비인간을 포함하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확장을 해서 남북 관계를 보고 좀 전략들을 좀 짜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뭐 미래 트렌드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남북 관계에 있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뭐 소프트한 부분들을 지금 오히려 좀 경색된 때에 우리가 좀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이 한 5분 남았어. 세이브 되겠다고요. 남북한 간에 신뢰만 형성되고 서로 간에 상생 공존 그 이제 덕성만 서로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협력할 일이 많아요. 컴퓨터 가져가서 컴퓨터 교육시켜 놓으니까 해킹만 하고 있거든. 하여간에 우리 여기 이번에 학회 제목이 unfamiliar 그러니까 익숙한 미래가 아닌 새로운 상상력을 개발하자 했는데 오늘 우리 패널이 4분이 다 발표한 것이 새로운 상상력 영역에 속해요. 그래서 평소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거 이렇게 오늘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내가 옛날 사람이 느끼는 것은 야 요새 공부의 그 범위가 엄청 넓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마 오늘 토론자들도 약간 그 토론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제 그런 점 감안해서 토론합시다. 우선 다 지정이 돼 있을 테니까 황수현 통일연구원 연구원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통일연구원의 황수환입니다. 제가 토론을 맡은 부분은 국방연구원의 이중구 박사님의 북한 진흥화 전쟁 추진 가능성 검토입니다. 앞서 유재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새로운 연구고 지금 이 관련된 선행 연구는 거의 없다고 지금 보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북한에 관련된 선행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완전히 처음에 그냥 시작하는 연구 단계로서 지금 이중구 박사님께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저는 이런 전쟁 이런 것보다는 저는 좀 평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어떻게 하면 덜 일어나게 할까? 일어나더라도 좀 인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이런 연구를 해보고 있으나 결국 전쟁이 나면 소위 좀 속된 말로 개싸움 나죠. 그냥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진흥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진흥화적으로 인간에게 이롭게 할 수 있는 전쟁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존 전쟁이라고 한다면 총 쏘고 미사일 쏘고 핵폭탄 쏘고 해서 민간인 피해도 많이 나게 되고 나는 전쟁에 관심 없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그렇고요. 무고한 민간인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흥화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냥 진짜 내가 공격해야 될 곳 혹은 그 사람을 대상으로 확실히 죽일 수 있을까? 요런 개념들 지금 이중구 박사님께서 쓰신 글에는 진흥화 전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개념으로 지금 사용하셨는지 더 중요한 거는 진흥화 전쟁이라는 개념은 아직 학계는 한 번도 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구 박사님께서 지금 이 북한의 진흥화 전쟁 추진 가능성 검토를 하시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얘기도 하셨는데 거기서 진흥화 전쟁이라는 것이 어떠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인가를 조금 더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한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또 평화 연구에서도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을 더 잔인하게 만들고 더 확장시키는 전쟁으로서의 진흥화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건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하면 좋겠지만 또 다른 또 개념으로서 만들어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를 제가 이 토론문을 발제문을 보고 토론문을 위해서 한번 기존 연구 진흥화 전쟁 혹은 중국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우리 한국에서는 중국 관련된 진흥화 전쟁 쪽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젠가 그제 네이처지 과학 분야의 순위 연구소 순위를 보니까 1위에서 10위까지가 다 중국이더라고요. 2위인가 3위가 하버드 대학교고 5위인가 6위가 독일하고 프랑스가 있고 우리 한국 서울대학교나 카이스트는 50위, 80위 이렇게 있던데
결국은 진흥화 전쟁의 새로운 형태는 중국이 과연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북한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 사항은 중국이 아무리 이렇게 잘 하고 있고 하는데 이제 핵심은 이제 북한에 관련된 건데 제가 이제 저도 북한을 계속 보고 있는데 핵심 기술을 중국이 이전해 줄 수 있을까? 지금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러시아가 북한의 핵심 첨단 기술, 과학 기술 관련된 것을 이전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뭐 레드라인 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만 그런 핵심 기술을 넘길 수 있는 그런 될까? 뭐 우리 한미 동맹도 강하다고 하지만 우리 한미 동맹도 그런 미국이 첨단 기술들을 우리한테 넘기지 않고 그냥 전투기만 낡은 전투기 몇 개 팔고 하지 않아요. 그런 핵심 기술들, 그러니까 진흥화 전쟁을 위한 그런 핵심 기술들을 북한에 넘길 수 있을까? 아무리 중국이나 러시아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모범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걸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능할까? 라는 것이 하나의 또 질문이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주지 않는다면 북한은 자체적으로 그러면 진흥화 전쟁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큼 되어 있을까? 이것이 이제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진흥화 전쟁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과학 기술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을까? 요 수준에서 진흥화. 그리고 또 진흥화 뭐 얘기 있고 정보화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정보화와 진흥화의 또 차이점은 무엇일까? 뭐 정보 과학 기술이 있는데 진흥화는 또 스스로 무언가가 자기 기술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뭐 작동한다고 본다면 정보화를 넘어 진흥화는 어떠한 또 차이점이 있고 북한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을까? 뭐 이런 연구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의 연구들과 뭐 북한의 수준을 또 비교하는 연구들 이런 연구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풍부하게 이중구 박사님이 지금 쓰신 글에서 풍부하게 여러 가지 연구 주제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최근에 뭐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북한 지금 5월부터 6월 지금 최근까지죠. 오물풍선 왔다 갔다 하고 지금도 왔다 갔다 하고 어제도 또 했다 그러는데 그런 재래식 뭐 도발뿐만 아니라 지금 또 서해안에서는 GPS 교란도 있어요. 그 GPS 교란을 진흥화로 볼 수 있을까? 아주 초보적인 단계로는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또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진흥화라는 개념, 전쟁을 개념을 또 여러 가지로 하신다면 오물풍선도 쏘고 GPS도 쏘고 뭐 다른 뭐 AI 통해서도 하고 뭐 해킹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를 진흥화로 할 수 있을까? 그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서 진흥화 전쟁에 대한 개념화가 딱 있어야만이 연구에 좀 엄밀성이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북한 얘기를 조금 더 한 번 더 드리면 북한이 이제 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중점 과제들, 국방 사업 과제들하고 5대 중점 사업 목표를 했는데 거기에는 지정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2014년 신년사부터 뭐 진흥화 얘기하고 뭐 무인 장비 진흥화를 얘기하고 과학기술 첨단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핵잠수함, 극초음 뭐 이런 관련된 뭐 초대형 핵탄두 이런 것들을 모대 중점 과업으로 얘기하고 학자마다 조금 다릅니다. 아직 북한이 정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세 가지는 얘기했지만 그 중에 이제 뭐 무인 타격 장비, 뭐 각종 전자 무기 이런 것들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이제 북한이 제기한 5대 중점 과업이 있을까? 여기서 이제 북한은 그건 좀 진흥화 전쟁은 좀 뒷순위로 하고 있고 핵이라든가 뭐 ICBM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중점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중에 진흥화의 전쟁의 추진 가능성 검토는 계속 북한이 좀 늦춰지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의문에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지적을 했는데 중국이 우리한테 기술 안 주면 우리가 못 따라가는가 그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중국에 안 받고 얼마든지 기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인텔리전스 어떤 때는 지능 어떤 때는 정보 인포메이션 하면 이건 첩보고 그걸 이제 책을 읽어도 앞뒤를 잘 봐야 되겠어요. 어느 때 지능이라고 썼는지 어느 때 정보라고 썼는지 지금 지적한 거 나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우리 노원경 성균관대 교수께서 또 토론하겠습니다. 7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도시발전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지금 재직 중인 노원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선 이렇게 국제정치학회에 귀한 토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이게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신 발제안에 대해 많이 배웠고 제목에도 보듯이 여기에 아주 담긴 고뇌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행정학을 전공했는데 사실 이 행정학 쪽에서도 이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논문 제목 자체가 남북한 저출산 현상의 제도적 지원 및 극복 방안이라는 말을 듣고서 북한도 이게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게 솔직히 처음 보고서 놀랍다는 느낌을 들었고요. 왜냐하면 사실 북한은 저출산과 거리가 먼 이런 그 사안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 논문을 받자마자 한번 그 뉴스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2023년도 기준으로 이제 북한의 출산율이 1.79명 정도로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또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면 밈으로 떠듯이 우리나라 이제 한국 망했다는 밈으로 뜨듯이 이제 0.7명이라는 기록을 세웠지만 그것도 이제 2배의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북한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저출산의 현상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단순히 통일만 해서는 이게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구나. 아주 남북한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시기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그 저출산 문제 속에서 많은 연구들이 어떻게 이제 정책을 이어갈까? 사실 이제 지원, 소위 말하는 돈이라는 이제 지원 문제로 접근을 해서 이런 문제로 보통은 정책을 이어갔는데, 이게 이 연구는 특이하게 남북한 상속제도를 대상으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한반도의 저출산 현상을 급박할 것인지, 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런 시도가 굉장히 돋보였던, 그리고 어찌 보면 중요한 논문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 연구가 좀 더 이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좀 더 이제 개선 방안이나 이런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논문을 읽으니까 조선시대 상속제도에 국한돼서 이제 과거의 글을 이렇게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선시대 상속제도 자체가 역사가 매우 길고 또 그 이전부터도 우리나라 상속제도가 굉장히 특성이 이어져 왔는데 왜 하필 이제 조선시대부터 연구가 시작됐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이 연구가 주는 함의가 현 상속제도가 미래 세대 탄생을 막는 제도니까 조선시대 상속제도를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제 결론적인 연구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였지만, 이제 이 개인적인 제 욕심으로는 짧게나마 이론적 배경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반도의 상속제도에 대해서 그동안 역사에 대해 뭐 고대 시대부터인가 고려 시대 또 혹은 조선 시대의 이런 그 나아가서 이제 일제 강점기의 상속 제도부터 강약기 설명을 해주면 좀 더 풍성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연구는 굉장히 어렵고 깊이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상속이란 문제가 사실 쉬운 문제도 아니고 굉장히 깊이 있는 연구인데, 이런 부분 주제를 떠나서라도 이런 이론적 논의 부분이 상당히 짧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론적 논의 부분을 사실 대주제 단독으로 빼가지고 이제 제도와 상속 이런 부분으로 작성을 주시던가, 아니면 이제 남북한의 상속 제도에 대해서 합쳐서서 이제 주제를 합쳐서 작성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2쪽에 보면은 소유 잠재성 발현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일반 독자로서는 이 내용이 왜 갑자기 좀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약간 들어 있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박사 논문 나정원 박사님께서 박사 논문에 이제 소유 잠재성이란 연구 주제를 쓰셨다고 하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 논의에 좀 더 깊이 있게 일반 독자들을 위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좀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속제도와 소유 잠재성 발현이라는 과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상속제가 이제 저출산과 이런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어떤 또 상과관계를 알려주는 근거가 자료가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나 북한의 생속제도가 문제점이 있다고 알려주시는데 이것이 이 직접적으로 저출산 관점에서 과연 어떤 또 문제점 꼬리가 연결돼 있는지 사실 의문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돈이라는 점도 이제 걸려 있다는 것이 무시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저출산 관계 사실 저출산이란 게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제 복합적인 요소로 적용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속 제도가 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 상속 제도로 인해서 이런 한계점을 위해서 과연 저출산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그리고 상속 제도의 개선 등에서 저출산이 해결된 사례 과거의 사례나 혹은 외국에 그런 사례가 혹시 있으시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찾아주시면 좀 더 좋고 풍성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이제 이런 코멘트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이 연구가 사실 이 상속제도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저출산의 연구에 대해서 해주신 거에 감사를 드리며 이런 저희 의견을 떠나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셔서 더 좋은 논문으로 발전되길 기원하면서 저희 이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한라대에서 오신 정대진 선생님 뉴미디어에 대해서. 예. 네. 하승희 교수님 북한의 뉴미디어 콘텐츠와 대외 선전 전략 변화 토론을 맡은 원주 한라대학교 정대진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좀 구식이어가지고 그 알고리즘 걸리는 것도 싫고 해서 아직도 종이 신문을 하루에 한 2-3개씩 따로 이렇게 펴보는 사람 입장에서 한국 뉴미디어도 따라가기 힘든데 이게 북한 뉴미디어 생각보다 참 많은 것 있구나라고 모르던 걸 또 많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공부가 좀 많이 됐습니다. 다양한 매체 잘 정리해 소개해 주셔가지고 아마 학계에 충분한 정보와 이제 지식에 그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거 참 제가 북한과 통일 분야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아직도 모르던 북한의 뉴미디어 있다는 거 좀 보면서 사실 조금 약간은 좀 씁쓸하기도 하고 좀 우스웠던 게 뭐냐면 좀 우리 보통 뭐 산업 규제나 경제 규제 얘기할 때 대한민국 비유할 때 갈라파고스 섬에 있는 것처럼 다른 선진국에도 없는 규제들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북한 연구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 연구자들은 조금 자유롭게 접속을 하고 충분히 찾아보고 하는 정보들을 꼭 우리 한국에 있는 연구자들은 이제 제대로 접속을 좀 못하죠. 합법적인 방법들로 이런 거 봤을 때 여전히 이제 북한 연구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그 갈라파고스적인 규제들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누가 봐도 뭐 대한민국이 이제 완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아직도 이제 그 자유롭게 북한 매체들 접속을 좀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들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었고요. 그런 와중에서 어쨌든 지금 그 하승희 교수님께서 북한 뉴미디어 콘텐츠하고 그 대외 선전 전략 변화를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드는 생각이 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뉴미디어 콘텐츠를 바꾸고 대외 선전을 전략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들이 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그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보통의 일반적인 국가들이 뉴미디어 콘텐츠 해가지고 뭐 그 해외에 자국의 걸 소개하는 이유는 다들 뭐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하는 그런 문화적 경제적 이유들이 대부분일 텐데 북한도 과연 이제 그런 입장에서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정상 국가의 일환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이런 그 뉴미디어를 활용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인지 특히 아마 이제 북한 연구를 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좀 특수하게 북한을 좀 바라보기 때문에 북한이 대남용으로 특별한 뭐 의미를 가지고 뭔가 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뉴미디어 콘텐츠 분석을 우리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경향성이 좀 있게 되죠. 그랬을 때 또 드는 생각은 하나 뭐냐면은 이게 북한의 통일전선의 변경 후에 그러니까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이 나온 다음에 뉴미디어 콘텐츠의 변화와 그리고 특히 이제 대외가 아니라 그냥 대남 용으로서의 어떤 의도와 목적들 전략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향후 좀 계속 또 연구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좀 드는 생각이 과거에 이제 북한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그리고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뭐 민족공조론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통일 전선이라고 하던 걸 펴던 시절하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이게 전략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이게 뉴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하는 모습들은 뭐 계속 북한도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그 대남용은 완전히 이제 좀 배제하고 적대적 두 국가니까 아예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동족 동질 통일 같은 건 아예 필요가 없으니까 아예 이제 뭐 뉴미디어 콘텐츠가 대남으로 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 뭐 가능성, 뭐 의식 이런 것들을 다 배제를 하고 순수하게 대외용으로 쓴다라고 이제 좀 봐야 할 건지 앞으로 좀 변화 추이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좀 끝나고 지금도 이제 북한이 이제 서서히 이제 뭐 이제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방의 발을 좀 내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대남용은 완전히 좀 배제하고 순수한 대외용으로 갈 가능성들은 좀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혹시 이제 연구를 좀 하시면서 좀 포착되거나 시사점을 얻으신 게 좀 있으면은 좀 이렇게 저도 한번 좀 듣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거 뉴미디어 매체 아까 이제 발표 내용에서도 있었지만 이게 실제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것인지 아닌지 좀 불분명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뉴미디어 매체를 그 운영하는 주체가 의도와 목적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 주관 기관 당국도 만약에 이제 관광 수익 목적이나 뭐 국가 이미지 향상 이제 이런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뭐 관광총국이나 어떤 좀 뭐 특정한 이제 맡은 기관이 이제 전담을 해야 될 건데 당 선전선동부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뭐 대내용으로 뭐 이거 북한 주민들한테 자기 뭐 체제들을 이런 식으로 뭐 대외용 알리는 것들을 자유롭게 알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그럼 어떤 뭐 관광총국이나 다른 뭐 어떤 당국들이 개입을 한다라고 우리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담당하는 당국들이 어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보는 것이 앞으로 그 대외 선전 전략의 변화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좀 키포인트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한번 일람을 좀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아이디어를 가진 게 약간 이런 기미를 좀 보인 게 있다. 뭐 본문에는 좀 소개 안 하셨지만 좀 이렇게 포착된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또 나눠주시면은 또 향후 연구에도 많이 저희들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거는 이 좀 거시적인 차원으로서 봤을 때 이게 사이버나 뉴미디어 컨텐츠를 이용한 온라인 공간에 대한 그 구사회주의권의 인식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그 해양법 협약 만들 때도 그 구사회주의권은 그 해양을 자유주의권에서는 해양을 인류 문명에 보고 함께 공유하는 걸로 이제 많이들 봤는데 반해서 국제해양법 협약 만들 때도 그 배타적인 그 수역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주장을 했었고 사이버와 우주 공간에 대해서도 지금 국제적 논의를 할 때 구사회주의권 국가 특히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인터넷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인류가 공유하는 공동의 영역, 우주 같은 경우도 공동의 영역이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주와 사이버에 있어서도 이제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은 이걸 영토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경계를 나누려고 하는 경향들이 국제 회의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스플릿 나누다 해서 스플릿터넷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공간도 아예 좀 나눠서 다른 접속 방식의 다른 공간을 창출하는 것들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북한과 러시아 간에 이제 국제 그 외화 결제 체계를 따로 쓴다 해가지고 스위프트 코드 말고 이제 러시아가 주도하는 결제 체계를 따로 쓴다라고 하는 것도 정상들이 뭐 이제 좀 논의를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국제 거래에 있어서도 이게 인터넷 공간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자국들의 경계를 나르고 자국만의 이제 고유한 영역으로도 자꾸 두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 지금 권위주의권 국가들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그 스플릿 인터넷의 경향으로 놓고 봤을 때 북한의 뉴미디어 컨텐츠라고 하는 게 지금 다양한 매체를 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냥 자기네 권위주의 그룹 내에서의 그냥 정보 소통 이런 걸로 그냥 그칠 가능성들은 좀 없는 것인지 이런 점도 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짧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 전북대학에서 오신 이영조 선생님께서 그 기술 방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네. 이대로 말해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있는 이영주입니다. 네, 제 소속을 보시면 짐작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정치학이나 북한학에 굉장히 과문한 사람이고, 네, 기술과학사가
저의 메인 전공이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낯설고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토론을 맡은 박민주 선생님의 발표도 그렇지만 다른 선생님들의 발표 그리고 논평에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민주 선생님의 발표 북한 주민의 기술적 실천과 느슨하게 연결되는 남북관계, ICT, 전염병, 인프라를 중심으로는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보면 단절되어 있는 남북관계가 기실,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 즉 스마트폰, 노트텔, 한국산 영상과 컨텐츠, 바이러스와 마약성 진통제 등에 의해서 느슨하지만 중충적으로 얽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얽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박민주 선생님이 채택하신 방법이자 핵심적인 분석 도구는 1980년대 과학기술학, 즉 Science and Technology Study (STS) 연구자들이 제안 발전시킨 이래 현재 정치, 사회학, 지리학을 비롯해서 광범위한 분과에서 원용 혹은 전유되고 있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즉 ANT, 액터 네트워크 시어리입니다. 본 토론에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학에 굉장히 과문한 과학기술학과 과학기술사의 학문적 배경을 둔 기술사학자로서 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에 관심을 가져온 연구자의 관점에서 해당 발표가 보여주는 흥미로운 지점과 이러한 접근법, 연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해 주실 때 박민주 선생님이 발표에서는 이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ANT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셨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보자면 이 ANT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NT는 서구 사회가 그리스 로마 시대 이래 수천 년 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자연과 사회, 물질과 정신, 인간과 비인간 같은 뿌리 깊은 이분법들을 제고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인식론적 혹은 패러다임 전환이야말로 ANT가 현재처럼 광범위한 분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비인간 행위자들, 논휴먼 액터들 역시 인간 행위자들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이 대칭성 원리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널리 퍼진 오해 중에 하나가 ANT가 이건 비인간 행위자가 인간 행위자들과 동등하게 행위성을 갖고 있다라고 좀 오해가 많이 퍼져 있는데요. 실제로도 ANT를 원용하는 좀 일부 연구자들이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ANT의 본격적인 주창자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브루노 라투르의 출발 지점 중 하나가 기술 결정론에 대한 비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듯이 ANT는 비인간, 기술, 물질의 행위성 그 자체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ANT가 주목하는 행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행위자가 갖는 행위성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인간 혹은 비인간 행위자들이 구축한 동맹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행위성과 권력,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민주 선생님의 발표는 글에서도 쓰셨다시피 권력 혹은 행위성이란 행위자와 다른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개별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각각의 행위자들이 연결망 속에서 어떤 효과를 자아내는지 주목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ANT적 인식론과 관점을 공유하고 있는 연구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민주 선생님이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 이 연결망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과학기술 관련 논의에서 ANT는 특정 과학기술의 성공 혹은 실패를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논의들 속에서 이중적인 행위자들 간 연결망의 매끄러운 구축, 지속 혹은 확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성공으로 묘사가 되고 연결망의 해체는 실패로 묘사가 되곤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민주 선생님의 발표가 다루고 있는 이 한국 ICT, 북한 주민 간의 연결망 그리고 후반부 파트에서 다루신 한국 돼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 연결망은 이 ANT의 연결망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이를 좀 더욱 지금도 보여주시는 이런 면들을 정교하게 발전시킬 것을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 그 전력망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민주 선생님은 안정적인 전력망이 존재하지 않는 ANT식으로 말하자면 전력 인프라스트럭처에 좀처럼 연결되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이 충전식 배터리, 태양광 패널, 도둑전기들의 기술적 실천을 통해 필요 전력을 조달하고 결과적으로 상기한 연결망의 일부가 되는 모습을 조명하고 계십니다. 이는 사실 인프라스트럭처가 부족한 다른 세계들 혹은 소위 저개발 국가들에서 태양광 패널이나 자가발전기, 개인 충전샵 등을 이용하여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는 이들의 기술적 실천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민주 선생님이 다루시는 사례가 굉장히 독특하고 의미 있는 점은 여타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부족한 세계에서 이 사용자들의 탈중심화된 기술적 실천 혹은 자구책들이라고 하는 것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반면에 북한에서는 북한 당국이 컨텐츠나 소통을 검열, 감시하는 상황 때문에 사용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트워크의 차단 혹은 단절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그래서 언급된 통신 기능을 차단할 수 있는 PC, 노트북, 태블릿 등의 활용 혹은 USB나 SD 카드를 훼손시키거나 먹어버리거나 아무데나 한번 클릭하면 바로 전원이 꺼지도록 만드는 것 등은 일시적인 연결망의 단절이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이 연결망의 유지를 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사례에서 나타난 연결망의 의도적인 차단 혹은 단절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된다면 이 ANT의 연결망 논의에 굉장히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속한 연결망 역시 단절과 차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연결망은 접경지대 사람과 차량, 접경지역 물의 흐름, 이를 타고 이동하는 감염원, 쓰레기, 여기에 의존하는 청소, 동물이자 질병 매개동물 등의 다양한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인간 행위자들은 앞서 사례들, 이 ICT 기술 사례들에서 나왔듯이 경계를 이동하며 연결망을 구축하고 때때로 강화시키는 존재들입니다. 비록 그래서 상세하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방역, 즉 전염병의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박민주 선생님이 발표문에서도 발표문에서 보여주셨듯 그 다층적인 연결망의 일부를 단절 혹은 차단시키고 가능하다면 해체하는 것입니다. 이 비인간 행위자들이 정치적인 경계를 이동한다는 사실이 연결망을 구축하는데, 즉 인간 중심적으로 말하자면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질병을 일으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경계를 이동하는 행위자들이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마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시된 여러 가지 어떤 한국 정부의 어떤 방법들이 이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ANT의 연결망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연결망에서 그간 실패로 이어지거나 거의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연결망의 차단, 단절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좀 발전시키면 이미 좋은 발표이시지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세 번째로 어떤 이 박민주 선생님이 다루고 계신 어떤 일상 기술의 연구의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사 전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까지도 기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최신의 기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치우쳐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자력 발전이나 반도체처럼 누가 봐도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영향을 미친 기술이 아닌 일상 기술들을 연구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연구 그냥 사소하고 미시적인 거 아닌가? 이런 고민 저 항상 하고 있는데, 박민주 선생님의 발표, 연구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새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보통 사람들이 기술과 연결되는 연결망을 포착하고 해명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정치가나 관료들의 결정과 그 영향을 따라가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약간 확신,
그런 응원 같은 것을 좀 세상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뭐 휴대폰과 연결된 다양한 행위자들과 이 행위자 네트워크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전력난과 북한 당국의 검열 등이 연결되면서 생겨난 어떤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효과를 더욱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접근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보이는 보통 사람들의 저항을 포착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좀 더 짚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발표에서 그래서 언급하셨듯이 북한 주민들은 북한 체제에 반응하여 봉기하거나 거칠게 위협을 가하지 않지만 어떤 기술적 실천들을 통해서 검열에 치밀하게 대응하고 기술적 탈주와 전유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 차원에서 저항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이거는 미묘한 형태의 저항이기는 하지만 당장 어떠한 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그래서 굉장히 잘 얘기를 하셨다시피 소련 말기에 주민 일상에 스며 있었던 외부의 영화, 음악, 문화 같은 물질적 요소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소련을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없이 사라지게 만든 데 일조했듯이 사소해 보이는 어떤 기술적인 저항과 실천 역시 집합적이고 누적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술적 실천들에 나타나는 보통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적 저항들을 포착하고 드러내는 것이 결국은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되긴 됐는데 그래도 대답을 하긴 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씩만 대답하세요. 다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 우선은 이런 것 같아요. 핵심 기술을 북한이 중국에서 이제 받기 어려울 텐데 북러 간에도 이전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황수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북러 조약을 보면은 우주 평화력 원자력 그리고 인공지능 등에서 이제 과학기술 교류를 한다고 해서 인공지능까지 포함한 것이 좀 이례적이고 또 우리 북러 조약에 보면 정보안전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러시아식으로는 그 사이버 스큐리티를 말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 그리고 지능화전 분야에서의 기술 이전 가능성도 북러 조약은 열어놓은 걸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의견을 보태고 싶습니다. 네, 그 가장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 절출산과 상속제도에 대한 연관성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원래 본제는 한반도 상속제도와 저출산 고착화에 관한 소고가 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뭐냐면 지금 과도하게 저출산 예산이 책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접근에서의 대안이 상속제도의 개선이나 또는 이제 법률을 수정하는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감사합니다. 그 적대적 두 국가론 전략적인 변화 이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남용은 배제하고 그 순수한 대외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나타나고요. 그 이제 류경 컴퓨터 편집사에서 하고 있는 그 홈페이지 종합 안내가 있습니다. 광야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 링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최신성이 개편된 정보 산업성이라던가 다양한 그 조직과 기관 구성 역할에 따라서 콘텐츠 구성, 검열, 제작, 운영, 뭐 기술 등등의 다양한 측면으로 좀 분산돼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권위주의 그룹 내 정보 소통과 관련해서 그 권위주의 국가들이 이제 인식하는 인터넷 영역, 공간이라는 부분 중요한 논의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많은 격려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말씀해주신 단절과 차단이라는 것이 갖는 이제 전체적인 연결망 자체에서 일부가 단절되고 차단됨으로써 오히려 지속성이 늘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이야기를 써보려고 하고요. 사실 ASF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그 북한에서 바이러스가 넘어왔을 때 그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돼지 살처분을 하던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그 충격을 많이 받고 이게 신체화 증상도 나타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이 네트워크가 심각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주신 그런 그 말씀들 잘 종합해서 또 새로운 연구물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질문 안 하면 안 되겠는데. 원 센텐스 퀘스천.
오케이, 그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